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남편이 바람난 상대를 데리고 산부인과에 가는 모습을 본 저는 고통 속에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들에게 내어준 후의 결말은 과연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강지훈과 서유진은 한때 모든 이의 부러움을 샀던 커플이었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 10년의 풍파를 함께 겪으며 그녀는 그를 위해 가족을 등지고 청춘을 바치고 온갖 상처를 짊어졌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속 유일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영혼을 맹세했던 그 남자가 몰래 그녀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다는 것을. 그녀가 고통 속에서 이혼 서류를 내밀던 그날, 그는 다정하게 다른 여자를 데리고 산부인과에 가고 있었죠.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한 그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태연하게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는 후회하며 다시 한번 그녀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걸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제가 이혼을 제안했을 때 강지우는 그의 연인을 데리고 병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먼저 그 말을 꺼낼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듯이요. 우리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의 눈동자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선을 넘었지. 걱정 마.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줄게. 그의 말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일말의 망설임도 조금의 미련도 느껴지지 않았죠. 저는 눈앞에 익숙한 얼굴을 보며 문득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제가 10년 동안 LK그룹의 사모님으로 살아온 행운아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이혼할 때조차 강지우는 저를 박대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결혼을 위해 제가 치러야 했던 대가가 무엇인지는 저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해 대학을 갓 졸업한 저는 그를 위해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낯선 서울로 왔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거의 단절하다시피 하며 모든 것을 걸고 그의 곁을 지켰죠. 또한 그가 저와 결혼하겠다며 고집을 부리다 그의 부모님께 온몸으로 반대당하며 집 앞에서 꼬박 하룻밤을 무릎 꿇고 심지어 갈비뼈 세대가 부러졌던 그날을 기억하는 것도 저뿐이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려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무서울 정도로 냉정했죠. 좋아요. 그럼 내 요구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그날 밤 유난히 거센 비가 쏟아졌습니다. 온 세상이 잿빛 물보라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세찬 바람이 창문을 때리며 텅 빈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한강의 주황색 태풍 경보등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깜빡였습니다. 15초에 한 번씩 마치 거대한 폭풍이 곧 닥쳐올 것이라는 보이지 않는 경고처럼 빛을 발했죠. 그때 김 여사님이 미리 준비해둔 짐을 들고 제 등 뒤에서 다정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밖에 바람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이제 평창동 별채로 가시죠. 기사님이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나지막이네 라고 대답하고 창가로 다가가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분침이 막 10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0시 30분이 다 되어 가는데 강지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그는 저에게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검은색 링컨 세단이 평창동 언덕 아래의 별채 앞에 멈췄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내리자 밤비의 차가운 기운이 순식간에 몸 안으로 파고들어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고개를 들자마자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지훈이 한 여자를 부축하며 별채문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헐렁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긴 치마 아래로는 플랫슈즈가 보였습니다. 배는 임신한 듯 살짝 불러 있었죠. 눈은 막 운 것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가련하고 연약한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제 가슴 속에서 무겁게 울리는 심장 박동과 뒤섞였습니다. 저는 빗속에 우두커니 서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이 강지훈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무언가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으로 가려졌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이제 쏟아지는 빗줄기뿐만 아니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하나의 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우산을 챙길 겨를도 없이 무언가에 발이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순식간에 굵은 빗방울이 콩알처럼 쏟아져 내리며 살갗을 때렸습니다. 어깨 위로 늘어뜨린 긴 머리카락은 금세 흠뻑 젖어 차갑게 달라붙었고 그 냉기가 두피 깊숙이 스며들어 저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습니다. 강지훈은 바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곁에 있던 여자의 손을 놓고 제 머리 위로 손을 뻗어 비를 막아주었습니다. 그의 넓은 손바닥에서 익숙한 온기가 느껴졌지만 그 온기는 제게 닿기도 전에 차가운 빗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지금 우리 관계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죠. 그의 낮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약간의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곧 태풍이 올 텐데 어디 가려고.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그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내고 서둘러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돌아보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습니다. 강지훈 씨, 저 여자는 누구죠? 그 질문이 터져 나오는 순간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평정을 되찾고는 대답 없이 곁에 있던 남자에게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먼저 오소희 씨를 병원으로 모셔. 그의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제 귀에는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박혔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그가 밤늦게까지 시간을 끌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녀가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하루 종일 그를 붙잡아 두었다가 밤이 깊어서야 병원에 가자고 소란을 피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여자는 강지훈의 옷소매를 꽉 쥐었습니다. 눈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붉어져 있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애교 섞인 투정이 가득했습니다. 지훈 씨, 나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주면 안 돼요? 그녀의 서울말은 아주 표준적이어서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강지훈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달랬습니다. 걱정 마, 먼저 가 있어. 그 말투, 그 다정함. 한때는 제게 너무나 익숙했던 것들이었지만 오늘은 다른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자 저는 살짝 몸을 떨었습니다. 서울에서 10년을 살았지만 제 말투에는 여전히 미세한 지방의 억양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는 제게 서울말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가 저를 품에 안고 귓가에 속삭였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유진아, 넌 나 때문에 혼자 서울로 왔잖아. 여기는 내 고향도 아니고 익숙한 사람도 환경도 없는데 넌 이런 거 배울 필요 없어. 내가 너에게 빚진 거니까. 하지만 이제 와서 깨달았습니다. 그가 저에게 배울 필요 없다고 했던 것은 언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과거, 그의 삶 전체였죠.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 감정을 추슬렀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평온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먼저 들어갈게요. 빨리 와요. 할 얘기가 있어요. 말을 마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남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남을지는 상관없었습니다. 몇 분 후 강지훈이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마치 제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제게는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을 겁니다. 사실 더 이상 궁금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소희, 강지훈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의 막내딸. 독일에서 1년 전에 돌아온 부유한 상속녀였죠.
그녀는 그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었습니다.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요. 반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오씨 가문 재산의 3분의 1을 태워 강지훈의 사업을 위한 연료로 삼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를 어린 풀을 뜯는 늙은 소라고 놀리며 얼굴 하나로 오씨 가문의 재산을 홀렸다고 농담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윤회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온 마음을 다하고 누군가는 그로 인해 마음이 움직입니다. 누구도 이 강렬한 감정의 힘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마치 제가 17살 때 낯선 타지에서 방황하다 특별한 순간에 그를 만났던 것처럼요. 그때 그는 손을 뻗어 저를 보호해 주었고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저를 구해줬습니다. 그때 저 역시 그에게 반하지 않았던가요? 그랬기에 22살 때 저는 주저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라 서울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그가 예전에 제게 속했던 바로 그 다정함으로 다른 여자를 보호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합당한 설명을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죠. 나한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 말을 듣자 강지우는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저는 희미한 죄책감을 보았습니다. 유진아, 내일 변호사 시켜서 LK그룹 자회사 지분 35%를 당신 명의로 이전해 줄게. 그는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감정 없는 웃음이었죠. 35%가 아니죠. 강지훈 씨, 당신은 혼인 중에 외도했어요. 난 그 자회사 지분 전부를 원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그의 앞에 가볍게 밀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리 준비해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분명했습니다. 강지훈 씨, 우리 이혼해요. 그 순간 방 전체가 무서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태풍이 몰아치기 전의 하늘처럼요. 밖에서는 여전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바람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듯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평온함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태풍의 눈이 힘을 모으고 충분한 에너지를 흡수한 뒤 이 연약한 도시를 향해 돌진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하늘과 땅은 뒤흔들리고 만물은 파괴될 것입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 강렬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빠르게 억제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무릅쓰고 갈비뼈 세대가 부러지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저와 결혼하려 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죠.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제 안의 모든 감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유진아, 정말 다 생각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고 의심의 기색은 없었습니다. 마치 이 질문이 단지 확인 절차일 뿐이라는 듯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은 잔물결 하나 없는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물론이죠.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강지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을 훑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깨달았을 겁니다. 이 평창동 별채는 옛 LK그룹 본가와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입니다. 10년 전 그가 기어코 저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분노하여 단언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저 애를 우리 집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저와 그의 가족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제가 이 별채에 온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오소이를 이곳에 머물게 하려고 교묘하게 모든 것을 계획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의 눈에는 그녀만이 LK그룹의 며느리 자격이 있고 그 옛집 가까이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추궁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이혼하러 왔을 뿐입니다.
강지우는 나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알았어. 내가 선을 넘었지. 걱정 마.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줄게. 그는 말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손을 그립기에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제가 몇 년 전에 선물했던 몽블랑 펜이 들어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펜에 닿았지만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가방에서 다른 펜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동시에 이혼 합의서 맨 아래 빈칸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말투는 평온했습니다. 난 서명했어요. 당신도 해요.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동자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나 알잖아요. 내 것이 아닌 건 탐내지 않아요. 간단한 말이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칼처럼 그의 마음을 베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하고 대답했습니다. 펜 뚜껑을 열자 펜촉이 종이 위에서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내려와 제 이름 옆에 그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2024년 11월 10일 서유진, 강지훈 한 번의 서명이 제 10년의 청춘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가 서명을 마치자마자 저는 합의서를 다시 집어들어 두꺼운 서류철에 끼웠습니다. 불빛에 비칠 만큼 얇은 종이였지만 제 10년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합의서를 꽉 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2층으로 향하는 계단으로 걸어갔습니다. 계단 모퉁이에서 멈춰서서 몸을 살짝 숙여 그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말투는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을 묻는 듯 평온했습니다. 안방, 누가 쓰고 있나요? 그는 작게 고개를 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노란 불빛이 그의 몸 위로 쏟아졌지만 그의 뒷모습은 길고 외롭고 텅 비어 보였습니다. 문득 제가 처음 이 별채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슬로 모션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강지우는 제가 상기뉴스에 습한 곳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며 직접 고급 실크 침구 세트를 몇 벌이나 가져와 한 겹 한 겹 이불과 베개를 정성껏 정리했습니다. 분명 별채에는 일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는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혼자서 이 안방을 바쁘게 오갔습니다. 한 겹 한 겹 펴진 침대 시트, 가지런히 놓인 베개 하나하나에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그 세심함으로 저를 이곳의 낫도스로부터 보호해 주려는 듯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기서 딱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저를 데리고 LK그룹 본가로 갔습니다. 강 회장님이 저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거이 쓰러질 뻔했고 눈빛은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의 인생에 내려진 재앙인 것처럼요. 그는 그의 아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네가 누구랑 결혼하든 상관없다. 왜 하필 서남규의 딸이어야만 하냐. 넌 일부러 날 화나게 해서 내가 일찍 죽기를 바라는 거지. 그렇지. 저는 그곳에 서서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강지우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님은 극도로 분노하여 붉은 나무 테이블 위에 놓인 비싼 옥병을 집어들어 주저없이 그에게 던졌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묵직한 자단나무 지팡이를 집어들어 그의 등 위로 힘껏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충격음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한 대 한 대가 마치 그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지쳐서 거친 숨을 몰아쉴 때까지 때린 후에야 강 회장님은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그제야 강지우는 이를 악물고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가빴으며 거의 서 있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제 손을 꽉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LK 가문을 떠났습니다. 병원에 가서야 저는 그가 갈비뼈 3대가 부러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의 기절할 만큼 고통스러웠을 텐데도
그는 아버지 앞에서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심하게 다쳤으면서도 그는 단호하게 한 글자 한 글자 말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유진이가 누구의 딸이든 저는 평생 그녀와만 결혼할 겁니다. 그 말은 그의 저를 눈물나게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그만 있다면 세상 전체와 맞서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지만 우리의 결혼은 끝났습니다. 어찌 보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도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날 밤 강지우는 별채에 채 30분도 머무르지 않고 떠났습니다. 아마 오소희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다시 불렀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산기슭의 별채를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었지만 그날 밤은 유난히 깊이 잠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태풍마저 방향을 틀어 마지막 순간에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한강은 잔잔한 물결 하나 없이 평온했습니다. 다만 저는 아직도 그가 그날이 우리의 결혼 15주년 기념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보름 후 저는 강지훈과 강남구청에서 만나 정식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정실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이 조용했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합의서의 각 페이지를 넘겨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유진 씨, 강지훈 대표님께서는 청담동, 잠원동, 그리고 한남동에 있는 빌라 세 채를 모두 사모님께 양도하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강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맞은편에 서 있었고 표정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단지 제게 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받아, 이건 내가 당신에게 빚진 거야 라고 말하는 듯이요. 순간 씁쓸함이 밀려왔지만 저는 재빨리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 없었습니다. 죽어버린 이 결혼의 흔적이 담긴 것은 무엇이든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평온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도 차도 필요 없습니다. 전부 주식으로 바꿔서 빨리 처리해 주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그의 변호사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강지훈이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는 무언가를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걱정 마. 매년 LK그룹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모두 당신에게 보내줄게.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그가 책임감 있는 척 하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런 동정은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주식을 원한 것은 탐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기간 동안 더 재미있는 게임 방법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웃는 것을 보고 그는 안심하는 듯 그날 밤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좋아. 당신 뜻대로 해.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줄게. 저는 대답하지 않고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그의 관대함 덕분에 재산 분할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LK그룹이 100% 소유한 자회사의 지분 전부를 얻었습니다. 시장 가치는 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또한 LK그룹이 투자한 3개의 기술 회사 지분 45%도 확보했는데 그 가치는 약 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가 최근 몇 년간 직접 선별한 신생회사들을 더하면 제가 그에게서 가져온 총 자산은 3억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마침내 이혼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온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도를 따라 빠르게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단 1분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유진아, 서유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 감정은 슬픔도 아쉬움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극도의 혐오감 뿐이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지훈 씨,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마요. 역겨우니까.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는 듯이요. 마침내 그도 깨달았을 겁니다. 지난 보름 동안 제가 보여준 온화한 태도는
오직 이 이혼의 날을 기다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눈빛이 어두워지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말하고 싶었어. 걱정 마. 나중에라도 내게 어떤 요구가 생긴다면 난 언제든 들어줄게. 저는 웃었습니다. 15년 동안 당신은 나를 제대로 이해한 적 없어요. 이제 와서 그럴 필요도 없고요.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강지훈의 등 뒤 로마식 기둥 사이로 한 줄기 빛이 꿰뚫고 들어와 곧게 내리쬐었습니다. 마치 운명이 저를 희롱하려는 듯이요. 그 빛은 이 남자가 여전히 운명의 총애를 받고 있으며 여전히 인생의 찬란한 중심에 서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땠을까요? 어둠이 심장을 가득 채우고 한 줌의 빛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유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래? 저 남자에게는 아직 빛이 남아있잖아.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강지훈 씨. 그럼 제 요구는 앞으로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강하게 한 대 맞은 것처럼요. 그의 안색은 창백해지고 눈빛은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돌려 그곳을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습니다. 그때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고 찬란한 빛이 테헤란로 위로 쏟아져 내리며 앞길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맑게 갠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반짝이며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따라 햇살이 유난히 따갑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막 해방된 제 심장까지 태워버릴 것처럼요. 저와 강지훈의 이혼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누가 한 짓인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었죠. 오소희. 1년 내내 매달리며 어렵게 뱃속의 보물을 얻었고 제가 자진해서 이혼하는 날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이 기회를 틈타 소문을 달까지 퍼뜨리지 않는다면 그건 오 씨 가문이 딸 교육을 잘못시킨 것이겠죠. 다만 그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리석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막 LK그룹 빌딩을 나서자마자 눈앞에 빽빽한 취재진의 벽이 나타났습니다. 카메라 렌즈와 마이크가 일제히 저를 향했고 기자들의 질문이 서로 뒤엉켜 쏟아졌습니다. 마치 끓는 기름 가마솥에 뛰어든 참새떼처럼 답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서로를 밀쳐댔습니다. 사모님, 강 대표님과 정말 이혼하셨습니까?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서인가요? 강 회장님께서 사모님의 신분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두 분의 이혼이 LK그룹의 향후 발전에 영향을 미칠까요? 쫓겨나신 겁니까? 사모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사모님, 사모님. 사방에서 빗발치는 외침. 모든 질문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예의 없이 저를 찔러댔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아 경호원에게 그들을 막으라고 신호를 보내려던 순간. 갑자기 군중 속에서 맑지만 독특한 억양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소희가 배를 감싸 안고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연약한 표정이 가득했지만 입꼬리는 미묘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머, 다들 너무하시네요. 그녀의 동정심 가득한 목소리는 즉시 기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못 낳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 텐데 이제 이혼까지 했으니 초상집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계속 물어보세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기자들은 즉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늘게 눈을 뜨고 핸드백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오소희 연기력이 정말 대단하군요. 약삭빠른 기자들은 즉시 방향을 틀어 굶주린 늑대떼처럼 오소희를 에워쌌습니다. 오소희 씨, 뱃속의 아이가 LK그룹의 장손이 맞습니까? 강 대표님이 오소희 씨와 이 아이 때문에 이혼하신 게 맞나요? 언제 강 대표님과 결혼식을 올리실 건가요? 오소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이 예정된 일인 양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빛은 오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곧 할 거예요, 곧.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요. 모두 지훈 씨의 첫 아이니까요. 이 말은 마치 날카로운 단검처럼 저와 그녀 사이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제가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자 오소희는 눈썹을 치켜 세우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숙여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말투에는 더위 만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척하지 마. 울고 싶으면 그냥 울어. 누굴 탓하겠어? 아이도 못 낳고 남자도 못 지킨 내 탓이지.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주저없이 힘껏 내리쳤습니다. 짝! 날카로운 소리가 군중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오소희의 왼쪽 뺨이 즉시 붉게 부어오르며 선명한 5손가락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찬운을 부릅뜨고 제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날 때려? 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눈빛은 평온했지만 목소리는 뼛속까지 시리게 차가웠습니다. 내가 왜 못 때릴 거라 생각하지?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마치 날카로운 칼날로 그녀의 자존심을 베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임신 3개월, 나는 강지훈 씨와 이혼한 지 며칠 안 됐어. 이건 그가 혼인 중에 외도했다는 명백한 증거야.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여 비웃는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말투는 그녀가 방금 저를 조롱했던 것처럼 일부러 길게 느렸습니다. 만약 한마디만 더 하면 내가 이 아이를 사생아로 태어나게 만들어 줄게. 오소희는 이를 갈았습니다. 손은 주먹을 꽉 쥐고 눈에는 원망이 가득 담겨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강지훈은 이미 이혼했고 그녀가 원하던 것도 곧 얻게 될 텐데 왜 아직도 저를 이렇게 증오하는 걸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길가에 멈췄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내렸습니다. 기자들은 즉시 몰려들려 했지만 그의 경호원들이 재빨리 그들을 막아서며 보호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불과 며칠 못 본 사이에 그는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맞춤 정장이 이제는 헐렁해져 온몸에서 지치고 피곤한 기색이 풍겼습니다. 그를 보자 오소희는 즉시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달려가 그의 팔짱을 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에게 닿는 순간 그는 주저없이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그 행동에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지 않고 제 쪽으로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약간의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일단은 예의를 지키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먼저 가볼게요. 말을 마치고 몸을 돌려 떠나려는데 등 뒤에서 분노에 찬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지훈, 내 뱃속엔 당신 아이가 있는데 저 여자한테 괜찮냐고 묻는 거야. 오소희의 목소리는 마치 세 사람 사이의 팽팽한 공기를 꿰뚫는 단검 같았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곧 시작될 것 같았죠. 그녀는 다가와 제가 때린 뺨을 강지훈 앞에 내밀었습니다. 목소리는 억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 봐. 저 여자가 날 때렸어. 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러는 건데? 오소희의 목소리는 높고 원망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심각한 상처를 입은 것처럼요. 뺨은 따기 자국으로 붉게 부어올라 5손가락이 선명했지만 아마 그녀를 더 화나게 한 것은 강지훈이 기대했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일 겁니다. 강지훈은 미간을 찌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투는 차가웠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유진이 성격은 원래 온화해. 당신이 무슨 말을 했거나 무슨 짓을 했길래 그녀를 화나게 한 거지. 조금은 알 것 같은데. 그 질책에 오소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온 힘을 다해 보호하던 남자가 결국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을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곳에 조용히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지훈은 오소희를 더 이상 보지 않고 다시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유진아, 내가 그렇게 불러도 될까? 저는 대답하지 않고 태연하게 되물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죠? 그는 약간 망설였습니다.
눈빛이 조금 어두워지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울을 떠날 생각이야. 오늘 아침 저는 부산에서 재무팀을 데려와 몇몇 회사를 처리했습니다. 그의 성격상 제 의도를 분명히 짐작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 돌아올 건데?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갑자기 오소희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아마 이제야 강지훈의 말을 이해한 모양입니다. 저는 그녀를 돌아보며 눈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오소희 씨가 아이 낳는 날 선물 주러 올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강지훈 씨, 그때 제가 아주 큰 선물 하나 보내드릴까요? 이 말에 그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며 문득 낯선 감정이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가 이렇게 풀죽은 모습을 본 것은 드물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막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고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죠. 매일 학교에 갈 때마다 저는 조롱과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단지 제가 새로 왔다는 이유로, 제가 그들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한 번은 누군가 제 머리에 껌을 붙였고, 또 다른 날에는 제 의자에 접착제가 잔뜩 칠해져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괴롭힘이 계속 반복되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죠. 어느 날 키가 큰 남학생이 장난을 치며 저를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순간 한 사람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강지훈이었죠.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차가웠고 단호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꺼져. 그 말의 의미는 몰랐지만 그 후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는 다쳤지만 눈빛은 여전히 빛 한 점 없는 밤하늘처럼 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누구의 반박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나 따라다녀. 저는 그의 앞에 앉아 팔에 난 상처에 조심스럽게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살짝 흔들렸고 손도 잠시 멈췄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그에게 반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의 작은 꼬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가 15살 때부터 해외에 버려졌다는 것을. 2년간의 타지 생활, 가족도 친척도 없이 지내면서 그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시간이 그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지친 눈빛을 보니 문득 그의 마음속 상처가 한 번도 제대로 아문 적이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그 감정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마치 그의 우울증이 다시 재발한 것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관심을 끊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혼했으니까요. 그냥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몇 초 후 그는 나직이 한숨을 쉬며 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그럼 꼭 와야 해. 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가 김해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22살 때 UCLA를 졸업하고 강지훈을 따라 서울로 가기로 결심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딸이 커서 잡을 수 없다고 타박하실 뿐이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신분을 알게 되자 그들은 거의 분노에 차 저에게 즉시 부산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도 강지훈의 아버지처럼 분노에 차거의 쓰러질 뻔하셨습니다.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를 악물고 소리치셨죠. 당장 돌아와. 날 화나게 해서 죽게 만든 후에야. 후회할 거냐.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저와 그가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 완강히 반대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강지훈이 아버지에게 갈비뼈 3대가 부러지는 매를 맞고
반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도 끝까지 저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을 때 어머니께서 마침내 마음이 약해지셨습니다. 반은 설득하고 반은 강요하여 아버지를 서울행 비행기에 태우셨고 제게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두 가족의 과거는 단순히 사랑하는 두 아이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지와 강지훈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함께 서울로 상경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러 번의 단속과 구금을 겪었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순간 강지훈의 아버지가 감옥에서 거의 죽을 뻔했을 때 제 아버지가 자신의 물과 음식을 나눠주어 그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은 보답받지 못했습니다. 한 번의 대대적인 단속에서 강지훈의 아버지가 제 아버지를 밀고 했습니다. 그 밀고 때문에 제 아버지는 서울에 남을 기회를 잃었고 반면 강지훈의 아버지는 서울에 남아 사업을 일으켜 점차 확고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 배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산으로 돌아와 맨손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숱한 고난을 겪고 험난한 비즈니스 세계를 구르며 마침내 오늘날의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을 배신했던 자의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버지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런 자의 아들이 좋은 사람일 리 없다고 믿으셨던 거죠. 당시 상황은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서울에서 데리고 나가려 하셨지만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거절하고 강지훈 곁에 남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결국 불화는 극에 달했고 저는 그들과 거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10년이 흐른 지금 돌이켜보면 강지훈의 혼외정사라는 배신이든 우리가 이혼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된 이 결혼의 결말이든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인과응보, 업보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도 자업자득이었을 뿐이겠죠. 유진아, 서유진. 앞에서 따뜻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조금 놀랐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이 그일 줄은 몰랐으니까요. 키가 큰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무릎까지 오는 어두운 색의 롱코트를 입고 안에는 검은색 터틀넥과 같은 색의 잘 다려진 슬랙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더비 슈즈와 어우러져 온몸에서 지저귀면서도 차가운 분위기가 풍겼지만 매우 단정했습니다. 저는 살짝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민준 선배 오랜만이에요. 한민준, 어머니 친구의 아들. 저와 동갑이고 어릴 때부터 소문난 수재였습니다. 어떤 시험에서도 2등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죠. 3대째 학자 집안으로 바르고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의 눈에 반가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제 손에서 캐리어를 받아들고 코트 주머니에서 아직 온기가 남은 우유 한 팩을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추웠지? 12월 초인데 벌써 서울에 눈이 한 번 왔어. 그의 목소리는 온화하고 따뜻했습니다. 1년 내내 따뜻한 서울과 비교하면 부산은 정말 훨씬 추웠습니다. 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우유를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을 통해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부모님은요? 최근 몇 년간 저와 부모님 모두 나이가 들면서 우리 사이의 관계도 예전보다 나아졌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에 돌아온 저는 더 이상 10년 전처럼 한 남자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된 그 소녀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그들을 마음 아프게 했으니 오시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민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차에 계셔. 너무 추워서 내리시지 말라고 했어. 이따 보면 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표준적인 서울 억양의 북쪽 사람, 특유의 호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때로는 애둘러 말하는 서울의 억양보다 저는 오히려 이 맛이 더 그리웠습니다. 몇 분 후 저는 SUV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5.7m 길이의 웅장하고 단호한 홍치 에로였습니다.
차 안에는 은은한 가죽 향이 퍼져 있었고 내부는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오직 뒷좌석에 앉은 두 사람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분은 예전처럼 나란히 앉아 계셨지만 아버지의 머리카락은 많이 희끗해졌고 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갑자기 두근거렸습니다. 1초 후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어머니께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지만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살이 많이 빠졌구나. 요즘 잘 못 챙겨 먹었니?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머니의 첫 마디는 제가 살이 빠졌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코끝이 갑자기 시큰해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감정을 억누르며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몇 년간 쌓여왔던 모든 억울함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5년의 연애, 10년의 결혼 생활, 저는 가치 없는 한 남자를 위해 청춘을 낭비하고 인생의 절반을 바쳤습니다.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서울에서는 기댈 사람도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오직 혼자서 제 작은 하늘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부산에는 아직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부드럽게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었고 몇 년 동안 제가 그리워했던 따뜻함을 전해주었습니다.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가족의 정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가볍게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조금 어색했지만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자, 뭘 울어. 별일도 아닌데. 운전석에 앉은 한민준이 살짝 웃었습니다. 맞아요. 뭘 우세요. 제가 보고 웃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저는 눈물 속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제가 정말로 집에 돌아왔다는 것을요. 몇 초 후 아버지가 다시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조금 어색했지만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민준이 눈썹을 치켜 세우며 입꼬리를 올려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약간 장난스러웠습니다. 아버님, 오늘 제가 귀마개를 깜빡해서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간단한 말 한마디가 방금 전에 무거운 분위기를 걷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돌아보며 입술을 달싹여 작게 불렀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나지막이 한마디 대답하셨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침착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고 싶은 말이 수만 가지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결국 그는 간단한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왔구나, 오면 됐다. 저녁에 저는 부모님과 함께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민주는 내일 강의가 있어서 저를 내려주고 바로 차를 돌려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이 집은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살았던 곳입니다. 지금 부모님은 더 좋은 위치에 더 크고 고급스러운 집을 사셨지만 저는 돌아와서도 이곳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이곳이 옛 시절의 온기, 부모님의 품에서 보호받던 작은 딸이었던 날들의 온기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샤워를 마치고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은 후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살며시 어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말투는 약간 애교 섞인 투정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밤 엄마랑 같이 자도 돼요? 신문을 읽고 계시던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흥 하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오자마자 내 엄마를 뺏어가는구나. 정말이지. 저는 히히 웃으며 아버지를 놀렸습니다. 상황이 역전됐을 뿐인데요. 뭘. 아버지는 그 말에 말문이 막히셨지만 결국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나직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목소리에는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 얘기하자. 내 아빠는 거실에서 자라고 해.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마음이 갑자기 따뜻해졌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주위는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께서 항상 묻고 싶어 하셨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묻어났습니다. 그 사람하고 이혼했니? 분명 어머니는 제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싶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 눈을 깜빡이며 천장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혼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 사람 돈 적지 않게 받아냈으니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는 제 팔을 꼬집으며 타박하셨습니다. 이 녀석아, 부부는 원래 한 몸이야. 그 사람 것도 내 거지. 하물며 그 사람이 너무했잖아. 빈털터리로 내쫓아야 마땅하지. LK그룹은 뿌리부터 썩었어.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소리는 장난스러웠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역시 엄마랑 아빠가 사람 보는 눈이 제일 정확해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나지막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눈이 멀었었나 봐요.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을 낭비한 게 조금 후회돼요. 만약 그때 엄마 말을 듣고 부모님과 함께 떠났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공간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참 후에야 어머니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제 마음을 달래려는 듯 차분했습니다. 누구나 눈이 멀 때가 있는 법이란다. 하지만 얘야, 낭비되는 길은 없어. 인생에 쓸모없는 걸음은 없단다. 모든 발걸음이 다 의미가 있는 거야. 그 10여 년이 있었기에 오늘의 네가 있는 거란다. 저는 눈을 감고 어머니의 말씀을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아마 어머니 말씀이 맞을 겁니다. 그 세월이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을지라도 모두 지금의 저를 만드는데 기여했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씁쓸한 감정이 마음속에 가득 차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탓하지 않으셨지만 저 스스로가 정말 어리석었다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강지훈이 영원히 저만을 사랑할 거라고 순진하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몇 초 후 어머니는 나직이 한숨을 쉬고는 낡은 차에 저를 태우고 가시면서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기엔 민준이도 좋은 아이야. 결혼했다 이혼했지만 그 아이는. 저는 깜짝 놀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의 화제 전환이 너무 빨라 반응할 틈도 없었습니다. 엄마, 민준 선배가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억지로 엮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절 좋아하지도 않는데. 누가 그래?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애 널 몇 년째 좋아했어. 네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지. 네가 서울로 쫓아가서 결혼까지 하지 않았더라면 그 애가 내 말을 듣고 그렇게 서둘러 다른 여자와 결혼했겠니? 반년도 안 돼서 이혼하고 지금까지 재혼도 안 하고 있잖아. 왜 그런 것 같아?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로 한민주는 항상 제 곁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 자신도 모르는 방식으로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제가 15살 때 그 무모하고 겁없던 시절. 저는 골목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나와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낡은 돌다리에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무릎이 깊게 찢어져 피가 흘러내렸고 떨리는 다리를 타고 핏줄기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한 인형이 차에서 뛰쳐나와 달려왔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병원 가자. 병원이 어디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침착한 모습과는 달리 당황하여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웃고 싶었지만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제가 늘 나무 토막처럼 무뚝뚝하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지금은 어쩔 줄 몰라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머니께서 여전히 저를 유심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눈빛은 다정했지만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마음속의 혼란을 감추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걱정 마세요.